논어에는 공자가 말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는지, 마을에 있을 때는 너무 겸손하게 행동하여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들은 공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자가 원조 흙수저 출신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공자가 동양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공자는 원조 흙수저에 어울리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공자의 아버지는 무인이었으나 어머니를 만났을 때 환갑이 지난 노인이었고 이미 9명의 딸을 둔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무당 출신으로 추정되는 젊은 처녀였는데 공자는 그 둘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자는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17살에는 어머니마저 여의었기 때문에 고아가 되었죠.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그는 가난에 시달리며 아주 미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시기로 알려진 춘추 전국시대에 태어났는데요.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이전에 중국은 주나라라고 불렸습니다. 주나라의 왕은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천자라고 불렸습니다. 천자는 중국의 넓은 영토를 전부 직접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친인척과 측근들을 제후로 임명하고 통치를 맡겼습니다. 제후들 역시 자신의 맡은 지역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토를 나누고 대부에게 맡겼죠. 정치적인 안정을 위하여 친인척이나 믿을 만한 사람을 지역의 관리자로 임명한 이 정책이 바로 봉건제도입니다. 여기서 제후들이 다스리던 지역을 국이라고 불렀고 대부들이 관리하던 지역을 가라고 불렀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나라라는 뜻으로 함께 사용하는 국가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당시에 제후와 대부가 관할하던 호칭에서 유래된 단어죠. 중국 대륙의 최고 통치자는 당연히 천자였습니다. 그러나 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를, 국에 사는 사람들은 제후를 자신의 우두머리로 섬겼습니다. 봉건제도는 군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제도였죠. 넓은 영토를 친인척과 측근들에게 맡겨서 반란의 여지를 없애고 천자의 명예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관계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자 천자와 제후의 관계가 느슨해졌어요. 친인척과 측근으로 시작했던 관계는 세대가 거듭 바뀌며 긴 시간이 흐르다 보니 남과 같은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후와 대부도 마찬가지였죠. 먼 친척들에게 관심이 없고 남처럼 지내는 요즘과 비슷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천자보다 권력이 센 제후, 제후보다 힘이 강한 대부들이 등장하자 관계가 역전되기 시작했죠.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직적 관계를 깨고 들고 일어나면서 춘추 전국시대라는 피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춘추 전국시대도 겉으로는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 천자도 엄연히 존재했지만 권력이 없는 천자는 꼭두각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가 서로 음해하거나 암살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서로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수시로 벌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만 100여국의 제후국이 10여 개의 나라로 통합되었으니 얼마나 치열한 세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한 고위 관료가 공자의 제자인 자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진짜 성인이십니까? 어찌 그리 재주가 많으십니까? 그 말에 자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진정한 성인을 만들기 위해 스승님께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들은 공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알겠느냐? 나는 어려서부터 천하게 자랐다. 그래서 천한 일에 재능이 많아졌을 뿐이다. 성인은 시대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성인이란 훌륭한 인품과 뛰어난 업적을 남긴 위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종교의 창시자나 철학자 등을 떠올리기도 하고 종교인들은 순교하거나 모범이 되었던 인물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획기적으로 문명을 창조하거나 발전시켜 인류에게 큰 도움을 준 위인을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인은 뛰어난 인격과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순수한 의지 그리고 압도적인 실천력을 두루두루 겸비한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즉 가장 높은 선한 경지에 올라 압도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을 뜻했죠. 고위 관료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은 스승을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공자를 하늘이 만든 성인으로 치켜 세웠죠. 자신의 스승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자는 이
이때가 기회다 싶어 마음껏 자랑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공자는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재능이 많아진 이유가 어린 시절에 불우한 환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똑똑하게 태어나서 모두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다양한 일에 재능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공자는 아버지 없이 유년 시절을 보냈고 고등학교를 입학할 나이에 어머니까지 여의였기 때문에 혼자서 삶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그런 연으로 살아남기 위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배움으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당시 교육은 귀족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미천했던 공자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그 자리까지 올랐는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공자는 10가구 정도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라면 그곳에는 반드시 나처럼 충실하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원조 일타 강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었던 정치가는 되지 못했지만 과거의 사상들을 정리하고 지금 우리가 가진 보편적인 가치들을 재정립하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공자가 정립한 근본적인 가치관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동양에서 전해지던 것이었지만 춘추 전국시대라는 혼란한 상황을 거치면서 그 의미들이 많이 퇴색하고 있었는데요. 그 혼란한 속에서 공자가 생각한 시대의 방향성이 바로 근본적인 가치관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지 못했지만 나중에 한 나라를 통해 고대 동양의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공자는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에게 3,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몰려들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고등교육은 철저하게 귀족에게만 제공되었는데 공자는 배움에 목마른 사람에게 귀천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성의로 육포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한 다발의 육포만 가져오면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펼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는 곧 최소한의 예의만 표하는 보편적인 선물만 가져온다면 그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겠다는 뜻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공자가 생각하는 교육의 기본 원칙은 유교무류입니다. 이 말은 가르침에 차별이 없다는 뜻인데요. 논어에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 호양이라는 지방에서 한 소년이 찾아와 공자를 만났습니다. 호양의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지녔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천민들만 거주하는 마을인지 거친 사람들과 범죄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었는지 이기적이거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는지 알 길이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맥락으로 살펴보면 최소한 앞에 언급한 내용 중에 하나에는 속한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여하튼 사람들은 호양 출신 사람들과 상대하기를 꺼렸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호양의 소년을 공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자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공자는 그런 제자들을 보며 이렇게 호통쳤습니다. 나는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을 만났을 뿐 퇴보하는 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 이것이 그렇게 심한 일인가?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이 다듬는다면 그 깨끗함과 함께 할 수 있는 법이다. 그렇다고 그의 잘못된 과거를 모두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열린 가슴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고의 유연성이 돋보이는 공자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공자의 또 다른 교육의 원칙은 선생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공자는 내가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한다. 간혹 어리숙한 사람이 엉뚱한 질문을 하면 나도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단다. 그럴 경우에도 나는 질문의 의도를 다방면으로 파악하고 적당한 답을 알려주려고 전력을 다한단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공자는 또한 눈높이 교육의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수준에 맞는 가르침을 전달했는데 어느 날 공자는 2명의 제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좋다고 생각되는 말을 들으면 바로 실천하는 것이 좋을까요? 공자는 2명의 제자에게 완전히 다른 답을 주었습니다. 평상시 성급하게 행동하는 제자에게는 좋은 말이라도 조심히 따라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너무 신중한 제자에게는 좋은 말에 재빠르게 처신하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주입식이 아니라 토론식이었는데요.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깨달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검은고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입체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가 살구나무 아래서 제자들과 함께 검은고를 연주하고 수업을 했다는 고사에서 횡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공자는 책만 보던 고지식한 사람이 아니었고 음악을 그 누구보다 좋아했고
높은 수준에 도달했던 예술가였습니다. 공자의 가장 위대한 점은 실천하는 행동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쳤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반듯하게 살아갔죠. 사고 방식은 유연하고 탄력적이되 행동에 있어서는 자기관리에 철저한 사람이 공자였습니다. 이게 유학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자 가장 무서운 교육 방식인데요.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 부모가 핸드폰 게임이나 SNS를 하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식이 공부하게끔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 방식이죠. 공자의 가르침과 유학의 기본적인 방식이 바로 이 솔선수범에 해당합니다. 논어에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말로만 나불대지 말라는 것인데요. 논어에는 공자가 말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는지, 마을에 있을 때는 너무 겸손하게 행동하여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학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태계이양인데요. 그는 유학의 논리 중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무자 홀로 있을 때에도 몸과 마음을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신기독, 간사한 생각이 없다는 사무사, 늘 공경해야 한다는 무불경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네 구절의 좌우명으로 그는 노년에도 젊은 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경청했으며 평생을 검소하고 부끄럼 없는 학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의 지식인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는 아닐까요? 공자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공자의 성공 비결은 도전 정신과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공자는 55세에 제자들을 이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살던 곳을 떠나 자신을 정치인으로 등용시켜줄 사람들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는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안정을 버리고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늙은 나이에 관한 고민보다 세상에 대한 걱정이 앞선 결정이었죠. 지금은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은 51.1세였습니다. 요즘의 55세는 지하철이나 버스의 경로석에 발도 못 붙이지만 불과 120여 년 전의 조선에서는 할아버지가 되는 나이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정치를 실현시킬 곳을 찾아 무려 13년 동안이나 헤맸습니다. 이와 같은 도전을 사람들은 주유천하 혹은 주유열국이라고 불렀는데요. 주유는 두루주자, 놀유자를 붙인 단어인데 두루 떠돈다는 뜻입니다. 고로 주유천하나 주유열국은 세상을 두루 떠돌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자신의 이념이나 이론을 전파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행위를 다른 말로 유세라고 하였습니다. 요즘도 유세는 정치인들이 돌아다니며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주장을 선전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을 하죠. 노년의 도전은 결국 68세가 되어서야 멈췄는데요. 그 누구도 공자를 제대로 등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은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이상적인 세상보다 자신들의 안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의 꿈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년에도 끊임없이 도전했던 공자를 두고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노년의 구절은 공자의 성향을 대표하는 가장 함축적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공자의 신세를 안타까워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을 위한 도전을 지속하고 뜻이 맞는 제자들과 긴 시간을 함께 했는데 어찌 처량하다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리고 영상의 시대에 책을 쓴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생계를 위한 이유 때문이었죠. 그러나 원고를 기획하고 집필을 하며 출간이 되고 그로 인해 강연을 하게 된 과정들은 단연코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것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작가가 되었다고 삶이 달라진 것도 아니죠. 그러나 매 과정은 저를 크게 성장시켰고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뿌듯함을 주었습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순수한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아마 공자도 그를 응원해주는 제자들과 꿈을 향해 달렸던 시간이 마냥 헛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공자는 73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학자와 교육자로 살았습니다. 생명의 마지막 기운을 모두 모아서 자료를 정리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배움의 실증을 내지 않고
가르치는 데 게으름이 없었다는 말년의 고백은 그의 삶과 비교하여 들으면 큰 울림을 줍니다. 공자는 정치가의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그의 도전으로 쌓인 내공은 그를 인류 최고의 교육자로 성장시켰습니다. 공자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묵묵한 실천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그는 시대를 뛰어넘는 가치관으로 출신에 관계없이 열린 교육을 펼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존경을 받아 마땅한 스승입니다. 공자가 뿌리내린 도전은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 세계에 새로운 싹을 틔우며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한 가지 기준을 세운다면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에 드는 후회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답이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조정래 소설가의 글이 있는데요. 자기 인생은 자기 혼자서 갈 뿐이다. 남이 가르쳐주는 건 그 사람이 겪은 과거일 뿐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혼자서 겪어 나가야 하는 미래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돈만 쫓는 삶, 부모가 바라는 삶, 다른 이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삶은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개척한 삶만이 뿌듯하고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치에 의한 삶은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공허할 뿐입니다. 저는 취미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어린 시절 우울하고 어둡고 이기적이고 편협적으로 살았습니다. 가정 환경도 좋지 않았고 어머니는 7살 때 돌아가셨고 그 여파로 국민학교 6년 동안 6년의 전학을 다녔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답이 안 보이는 인생이었죠.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체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독립을 하면서 하나둘씩 관심을 가졌던 취미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취미는 제게 배움의 확장이자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중고로 오토바이를 사고 타다가 우연히 신문의 구인 공고를 보고 직업으로 선택했습니다. 영업일이라 쉽지 않았지만 오래 견디고 그 안에서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했죠. 당시 집에서 나와서 혼자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 누구보다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남부럽지 않은 연봉도 받았습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했는데 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글쓰기를 즐기다 보니 작가가 되었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제겐 봉사도 취미인데 올해로 19년째 경복궁에서 궁궐 길라잡이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큰 에너지를 얻고 있고요. 삶이 팍팍하고 인생이 답답하다고 느낀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아보라,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몰입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를 즐기다 보면 아마 다른 세상이 보이지 않을까요? 자신감이나 자존감은 그냥 얻어지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채워나가려면 편법을 멀리하는 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이를 먹고 지위가 올라가다 보면 각종 유혹이 몰려드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바른 생활을 하기는 어렵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것을 과감히 멀리할 때 당당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반성할 줄 알고 고쳐나가는 것이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요? 공자는 잘못을 알아챘을 때 바로 고쳐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구린 행동은 언젠가 반드시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각종 비리로 구속된 많은 정치인과 휠체어를 탄 기업인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수시로 구린 행동이 나락으로 몰아세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 빠져서 그걸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로움을 볼 때마다 의로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끊임없이 묻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지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